2024년 6월 19일 이정훈입니다. 오늘 새벽같이 푸틴이 북한의 평양을 들어갔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제 시각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푸틴의 방북이 있기 전 우리 장호진 안보실장이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에 경고한다라는 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확한 멘트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러우 전쟁이 끝난 다음에 러시아를 복원하려면 한국의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그런 투로 이야기하면서 북한하고 러시아 간에 어떠한 밀약이 있으면은 그걸 경계한다는 투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니까 북한과 러시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겠다는 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금 더 강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양국 외교 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동반자가 되는 거죠. 뭐 사실은 이런 게 없었는데 미국이 세계 나라를 상대하면서 관계를 높이다 보니까 자꾸 이런 말들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국가와 국가가 매우 가까워지면은 두 나라가 합병을 해서 한 나라가 돼버립니다. 당하는 쪽은 식민지라고 표현하죠. 한일 합방을 떠올리시면 가장 좋을 겁니다. 한일 합방 해갖고 우리는 독립을 추구했기 때문에 합방에 반대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50개 스테이트 국가가 하나의 국가가 되는 걸 찬성했습니다. 그런 합방도 있고요. 소련도, 갑자기 제가 헷갈리는데 15개인가 12개인가의 나라가, 그 중에 한 나라가 러시아 연방, 또 우크라이나 연방, 벨라루스, 뭐 이런 나라들, 한 연방까지도 들어가서 또 하나의 연방을 만든 거죠. 앞에 연방은 뭐 컨페더레이션이라면 소련일 때는 유니온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한 70몇 년 하나의 국가로 있다가 해체된 적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국가가 가까워지면은 군사동맹을 맺습니다. 군사동맹은 상호 방위를 하는 경우가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같은 편이 돼갖고 너와 나는 절대로 안 싸우고 공동의 적을 놓고 싸운다라는 건데, 반드시 이 동맹을 맺으려면 전제 조건이 두 나라가 같이 싸워야 할 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나라가 같이 싸워야 할 적이 있으면 앙숙인, 서로 적인 관계도 군사동맹으로까지가 갈 수가 있죠. 그 다음 주 오게 되면은 이제 무기를 서로 공급해주고, 물론 돈 주고 사는 거지만은 세상에 아무리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무기가 이 군사동맹 다음으로 가까운 관계일 때 이제 서로 제공하는 겁니다. 뭐 그 다음에는 이제 되게 경제행위죠. 경제행위를 하게 되면은 문화적인 교류가 있게 되고 관광객이 오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기를 서로 팔고 이쪽고 저쪽고 한다 그러면 뭐 포괄적 동반자 관계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 장 실장이 TV에 나와서 북한과 러시아의 뭐 밀약을 경고한다 이렇게 한 거는 뭐냐? 그리고 저도 이제 그런 예측을 했었습니다만, 이번에 평양 북러 정상회담에서 상호 군사 개입이 들어가는, 즉 상호 방위가 들어가는 어떤 북러 우호 조약 개정이 있지 않겠나 그랬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푸틴이 평양을 방문해서부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가 쏟아졌다는 거는 무슨 얘기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측에서 손을 썼다는 얘기고, 러시아가 북한을 방문하기 전에 북한하고 무슨 얘기를 할 것인가를 우리 측에 설명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는 게 아니라, 즉 러시아의, 우리로 얘기하면 미국의 FBI가 러시아는 FSB인가 갑자기 헷갈린다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CIA가 걔네 SVR일 겁니다. 그 SVR이라든지 또는 러시아 외교부가 우리 국가정보원 해외팀 또는 우리 외교부 쪽에다가 푸틴이 북한에 가면 무엇을 할 것이다 라는 걸 사전에 통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도 알고 있었고 미국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북러 간에 군사 밀약으로 가지는 않으니까 양해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자신이 있으니까 장 실장이 TV에 나와서 경고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왜 그걸 알려주고 오느냐? 이게 참 국제정치를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자, 러시아가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나라는 옛날에 백러시아라고 했던 벨라루시 하나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몽골이 아마 몽골이 아닐 겁니다. 몽골은 아닐 거예요. 몽골은 동맹을 맺으면 중국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러시아랑 가까운 상태에서 비동맹으로 있을 겁니다. 벨라루스가 러시아랑 동맹을 맺어갖고 지난번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22년도에 침공할 때 벨라루스를 통과해서 러시아군이 그쪽을 통과해서 내려와야만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점령하기 제일 빠르거든요. 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잘 막아내면서 빠져나갔죠. 그 다음부터 벨라루스는 상당히 친러시아 반화를 이어갔지만 벨라루스란 나라는 글쎄 인구로 따지면 평양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예요. 별로 러시아 입장에서는 벨라루스 땅을 통과해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라는 거 외에는 큰 득이 없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차원이 다릅니다. 북한은 쉽게 말하면 핵무기를 갖고 있고 ICBM급 미사일을 개발한 나라고, 그 다음에 단거리 미사일, 그리고 엄청난 포탄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하고 뒤늦게 러시아가 무기를 도입하게 됐죠. 그래서 만약에 북한하고 러시아가 동맹을 맺는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큰 뉴스가 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그 부담을 피해 갔습니다. 굉장히 원했겠지만. 근데 이걸 동맹하고 맺으면은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실리는 없어요. 왜냐? 그로 인해서 미국이 더 러시아를 봉쇄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있으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하고 동맹 다음으로 가장 높은 협력 관계를 맺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미 무기 공급은 받고 있으니까 계속 받으면 되는 거고, 그걸 기정사실화 하면서 한국과 미국을 자극하는 행동을 덜 한 거죠. 한국과 수교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북한하고 군사동맹을 맺으면 그거 자체가 좀 모순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하고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으면 북한이 원하는 거를 거의 다 들어줄 수가 있죠. 핵까지는 몰라도 거의 미사일 기술까지 원하는 걸 다 이미 넘겨주고 있지만 공식화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우리처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를 토대로 과거 우리한테 앙가라 로켓을 줬습니다. 앙가라 로켓은 이제 러시아가 늘 개발해오던 로켓 시리즈 이름이 소유주인데, 소유주에서 새로운 로켓으로 개발한 게 앙가라죠. 앙가라 훨씬 큽니다. 그걸 우리가 나로 개발할 때 걔네들이 처음 개발한 앙가라를 갖고 와서 1단으로 놓고 우리 걸 붙여서 발사를 했었죠. 그 앙가라 기술을 갖고 있으니까 소유주 기술은 구닥다리니까 그런 기술 같은 거를 넘겨줄 수 있겠죠. 그러면 북한도 우주 개발 기술을 가지면서 그들이 원하는 위성을 마음대로 올려서 대한민국을 들여다보게 될 것이고, 그 기술을 토대로 장차 장거리 ICBM도 정확한 미사일을 만들 수 있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아닌 척하면서 한국도 줬으니까,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한국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못 빠져나가도록 하면서 군사동맹을 맺었으면 한국이 여러 가지로 반발을 하겠죠. 그래서 군사동맹을 맺을 것처럼 한참 바람을 잡은 다음에 우리 측한테 푸틴이 가기 직전에 포괄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것이니 양해를 해라 라고 하면서 우리를 가라앉힌 걸로 보여요. 그리고 나서는 북한이 원하는 거는 거의 다 들어주는 것으로 갈 것이다. 이게 외교입니다.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무엇이냐? 노태우 때 고르바초프를 만났죠. 그때 뭐 우리가 사정하듯이 매달려갖고 고르바초프한테 돈도 주고 또 한국을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한소 수교를 했고, 그리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상당히 기세를 올리면서 우리가 한 30년 동안 북한에 대한 우위를 지배해 왔었는데, 그게 지금 푸틴이 러시아를 침공하면서부터 서서히 무너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푸틴이 북한에 갔을 때 한국에서는 중국하고 우리하고 전략대화가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외교부하고 국방부 차관, 그 다음에 중국의 외교부 차관하고 국방부 차관이 와서 서로 이제 한중간에 가장 중요한 게 외교 안보잖아요. 회의를 한 건데, 거기에서 뭐 북한하고 러시아의 접근을 견제하는 의견이 나왔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돼 있었는데, 그게 나올 수가 없죠.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지는 걸 규탄한다라고 얘기하고 중국은 동북아가 위험에 빠지는 걸 반대한다는 정도만 얘기하고 끝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도를 보면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기 때문에 러시아가 지금 돈이 딸려서 석유를 싸게 팔죠. 러시아는 수출 못하게 하다 보니까 중국하고 인도, 북한이 그 싼 러시아를 사서 경제를 돌리고 있는데 왜 러시아를 비난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의 북방 외교가 흔들리고 있는 거고, 러시아가 만약에 이번에 북한하고 동맹 관계를 맺었다면 한국하고 하여간 뭐 동북아에도 확 긴장이 올라갈 텐데 그걸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겁니다. 푸틴이 피하는 겁니다. 피하면서 이번에 이제 뭐 9시간 동안 머물면서 평양에 머물면서 뭐 누구 만나고 갈라쇼도 보고 그다음에 비행기 타고 휙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가서 베트남에 있는 공산당 서기장을 또 만나겠죠. 총서기를 만나겠죠. 총비서를 만나겠죠. 뭐 지금 베트남도 미국이나 대한민국의 지원이 지금 한국이 중국에 투자했던 걸 다 거의 빼서 베트남하고 인도에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트남에 다낭시 가게 되면 서울시 다낭구래매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많아서. 근데 베트남도 결론적으로는 공산국가인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푸틴이 자기네 편으로 돌려놓겠어요? 베트남도 양다리 걸치면서 돈 벌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 챙길 건 있는 거죠. 이제 베트남에도 상당히 소비재가 발전한 나라니까 중국도 그렇지만 그런 나라로부터 생필품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를 트는 거죠. 전략 무기는 북한에서 받고 지금 경제제재 때문에 러시아 국민들이 사는 게 어려우니까 뭐에 칫솔도 필요하고 치약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은 베트남이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베트남이 그런 회사들은 한국이나 일본 이런 나라들이 투자한 회사고 하니까 이 돈으로는 세계가 다 하나가 되는 겁니다. 푸틴은 그런 계산을 하고 쭉 도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 측에서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군사적 동맹을 맺을 것이다 라는 우려만 하다가 그건 안 하니까 휴 하고 안심하고 넘어가는 모양이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는 러시아하고 북한이 만난 걸 규탄하는 선에서 끝나고 노 액션이 간다. 그리고 지금 판문점에서 인민군 애들이 MDL을 넘어오잖아요. 작업을 핑계로. 그거 북한이 의도적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두 명이 넘어오게 되면 굉장히 긴장하는데 한 100여 명씩 때로 쫙 줄 세워 내보내서 쓱 넘어오는 거는 의도적인 겁니다. 그럼 우리 측에서 총 쏘면 싹 빠지고 10명이 보내면은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괜히 우리의 긴장을 한 휴전선으로 이렇게 눈돌리게 한 다음에 지금 평양은 단물을 최대한 뽑아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런 얘기를 왜 드리는가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있는 한반도에서 세계 정치, 국제 정치가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걸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나는 나만 먹고 살면 되지, 내 봉급만 나오면 되지, 내 가게만 잘 되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시다 보면은 이 기반 자체가 흔들려서 내 회사가 무너지고 내 가게가 흔들흔들 불경기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는 한국 외교를 늘 보면서 미국이 뭘 하자라고 할 때 따라가는 외교는 할 수 있어요. 그 따라가는 외교를 거부하고 있었던 게 문재인 외교고,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었던 거고, 윤석열 외교는 미국이 하자는 걸 따라가는 외교입니다.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좋으니까 경제는 어느 정도까지는 좋아집니다만은 가끔씩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미국이 하지 말라 그래도 치고 나가 버리잖아요. 그 미국이 질질 끌려오잖아요. 그 갈등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자기도 여거저거 따져서 부담스러워서 안 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치고 나가주니까 야 그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하지만 적을 때려버리니까 안 돼요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그런 식으로 외교를 했던 사람은 이승만과 박정희입니다. 이승만은 전쟁이 났을 때 북진 통일하겠다고 미국 입장에서는 휴전선 38선 무굴에서 전쟁을 끝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계속 북진하겠다고 밀어붙이면서 미국은 전쟁 끝내고 빠지려고 하는데 못 나게 붙잡으면서 그래도 안 믿으니까 방공포로 석방하면서 한미 상위 방위 조약을 받아내서 지금 대한민국이 4만 불 가까이 잘 살 수 있는 나라의 기반을 만들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미국하고 맞서는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핵무장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 빼내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의 정유 회사들, 지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SK나
이런 데서 다 정유회사를 하지만 옛날에는 다 미국계 회사들이 왔는데 그런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으면은 일자리도 만들지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게 미국 일개 사단이 주둔한 거와 같다라는 식으로 해서 미국 놈들을 막 끌어들이면서 미국하고 싸우면서 막 그렇게 치고 나가잖아요. 근데 그 이후로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조금 그래도 미국에 맞서는 모습 보였지만 이후 대통령들은 미국에 다 굴복해서 좌파들만 가끔 대들고 그건 실익 없이 민족주의 차원에서 대드는 거고.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롱롱 타임 어고 부르면서 한미 관계를 복원한 건 좋은데 한 번쯤은 북한을 치겠다라고 해서 한번 사건을 저지르려는 거죠. 그러면 미국은 왜 그래 하면서 우리가 저질렀기 때문에 중국도 긴장하고 러시아도 긴장하고 지금 자 푸틴이 자 보십시오. 순환 비행장에 밤 1시에 내렸다고 지금 보도가 뜹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뭘 생각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돌아오실 때 밤에 많이 내려보셨죠? 그 공항마다 카테고리 1, 2, 3, 4라는 게 있습니다. 비행장의 실력을 얘기하는 거죠. 그 낮은 비행장들은 날씨 좋은 날 낮에만 내려야 돼요. 왜? 눈으로 활주를 보고 내려야 되니까. 거긴 특별한 시설이 없는 거죠. 조종사 실력으로만 내리는 겁니다. 근데 점점점 좋아지는 그게 카테고리 4가 제일 좋나? 그건 뭔가 하면 한밤중. 저는 한번 프랑스에 갔을 때 프랑스에서 비즈니스 제트를 타고 드골 공항 말고 오를리앙 공항에 비가 엄청나게 내린 날 한밤중에 내린 적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운 좋게 조종석에 타고 있었는데 와 비행기가 쭉 내려가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요. 구름이 껴 있었겠죠. 밤중인데. 근데 이 기계음이 나와. 100, 200, 100, 뭐 200 야드인지 미터, 야드겠다. 야드가 거의 미터랑 비슷해. 200m 남았습니다. 100m 남았습니다. 50m. 네, 풀럽. 근데 위로 올라가라 그러더라고. 왜냐면 지상에 충돌한다고 기계는 보내니까. 그럼 50m 남은 데까지도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갑자기 확 밝아지면서 이 비행기에 앉아서 이렇게 보면요. 이 앞유리가 TV 화면 같아요. 컴퓨터 모니터 거기에 하얀 빨간 줄이 쫙 불 켠 줄이 쫙 켜져. 그게 뭔가 하면 활주로 정중앙에 불 켜진 선이야. 거기에 탁 비행기가 정중앙으로 내려야만 내릴 때 속도가 300km가 넘잖아요. 약간 어긋나면 활주로 탁 튕겨나가면서 처박힙니다. 비는 억수같이 왔었어요. 내릴 때 확실하게 그 활주로에 튀는 물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비행 중에는 잘 몰랐는데 막 비행기도 내릴 때는 와이퍼가 왔다 갔다 합니다. 야, 근데 느낌이 비행기 살짝 미끄러지더라고. 정확하게 못 내렸어. 근데 이 친구가 살짝 핸들을 돌리니까 살짝 미끄러지는데 쭉 느낌이 나는데 그다음에 무사히 내렸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거는 오를리앙 공원에서 활주로 정중앙선을 따라서 전파를 쫙 쏴주면은 그 전파를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한밤중이고 비가 오고 날씨도 나쁘고 구름도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조종사는 그 전파만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계기 비행입니다. 그리고 탁 내릴 때는 약간의 그걸 얼른 사람이 잡아줘요. 그건 기술이지. 근데 그때 만약에 날씨가 나쁜데 바람이 있어갖고 갑자기 툭 에어포켓 현상. 그래서 비행기가 퉁 떨어지면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전자장비로 전파를 쏴주고 레이더로 보충해주고 해서 정확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비행만 보고 내릴 수 있도록 한 공항을 카테고리 4 공항, 야간에 악천후로 내릴 수 있다.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순환비행장에 어제 날씨 좋았어요. 저도 지금 지방에 나와서 놀고 있는데 달도 밝았고 평양에 보니까 김정은이가 달을 배경으로 푸틴 기다리는 사진을 외신 기자가 찍어서 띄웠던데 날씨는 좋았으니까 내릴 수 있었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순환비행장도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순환비행장의 느낌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제가 옛날에 청량리역 갔다 그럴까. 옛날 청량리역. 지금 청량리역은 복합문화공간이라서 커졌지만은 시골역 같았어요. 작아요 아주. 그러니까 거기에 카테고리 1 수준, 2 수준밖에 안 될 거라고 봤는데 근데 이놈들이 북한 놈들이 여러분들 그 북한에서 ICBM 시험 발사할 때 그 발사하는 기지 중에 하나가 순환비행장이었습니다. 왜 거기 쏘는가 하면 비행장 활주로는 300톤이 넘는 비행기가 탁 내리니까 일반 도로 같으면 파여요.
바퀴가 닿는 순간에. 그래서 거기에는 시멘트로 한 몇 메타를 다져놓고 포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단하죠. 거기서 미사일을 쏴야만 미사일 쏠 때 그 압력을 견뎌냅니다. 순환 비행장이 그런 곳이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거기가 일종의 북한이 평양에 두 가지 미사일 비행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순환 비행장은 국제공항으로 쓰면서, 또 하나는 미림 비행장. 미림 비행장은 군사공항입니다. 그래서 북한 애들이 열병식을 할 때 미림 비행장 활주로라든지 계류장에서 연습을 해가지고 쫙 평양 시내를 나와서 열병을 하는 겁니다. 대개 김정은이가 자기 전용기 탈 때는 미림 비행장에서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대통령이 미국 북한 갔을 때는 순환에 내리죠. 근데 그 순환이 국제공항이니까 세계가 이렇게 봐주고 있는데 가끔씩은 거기에서 ICBM을 쏜다는 겁니다. 그런 기지가 순환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한밤중에 이게 내렸다는 거는 거기에도 고도의 시설을 했다는 거고, 과거에는 그걸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도 지금 돈이 들어와서 한밤중에 비행기가 내릴 수 있도록 공항을 현대화했구나. 저는 그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북한으로부터 생필품을 가져갈 건 없지만 이제 무기 도입을 더 활성화할 겁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북러 간의 미사일 무기 공급을 차단하겠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차단하나요? 제가 얘기한 대로 나진항에서 북한 무기를 싣고 두나이항으로 가는 배를 미국이 잠수함으로 격침하는 게 결국 방법인데,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번에 군사동맹 맺었으면 그걸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건 일부러 안 한 겁니다. 근데 미국이 막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막지? 이제는 열차가 다닐 거고 비행기로도 가져갈 텐데. 러시아는 한국한테 군사동맹을 맺지 않았다는 명분을 주면서 북한산 무기를 가져갈 수 있고, 또 북한은 경제를 발전시키고 더 필요한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찬스를 잡았습니다. 자꾸 북한한테 기회를 허용하네요. 사실은 이때가 우리가 북한을 뒤집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약간의 위기를, 약간이 아니라 대단한 위기를 무릅써야 되는데, 그거를 윤석열 정부에서 못하는 걸로 보입니다. 네타냐후처럼 쳐야죠. 오늘쯤 외교부에서 강력한 선언이 나온다든지, 우리는 행동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북한 애들이 휴전선 깔짝거리는 거는 우리한테 군사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붙잡아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략적으로 지금 하던 훈련도 다 멈추고 지금 쳐다보고만 있잖아요. 북한은 깔짝깔짝하니까 우리 군은 거기에 신경 쓰면서 북한한테, 러시아한테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의 자주외교가 조금 위기를 맞았다. 윤석열 정부가 잘하긴 했지만 배심이 좀 없다라는 걱정을 합니다. 우리 외교부 출신의 국가정보원장,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이렇게 포진해 있죠. 군인 출신은 국방부 장관 한 명밖에 없고, 그 다음에 김용호 교수가 통일부 장관을 하는데 그분은 정치학적으로 하니까 안보 문제는 개입하지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이 좀 약하지 않느냐. 한미일 관계를 복원한 거는 미국의 요구에서 잘했지만 박정희나 이승만만큼은 안 된다라는 게 큰 아쉬움입니다. 이럴 때 한번 따당따당 해가지고 푸틴이 그냥 긴급히 평양을 빠져나가고, 그러면서 지금 푸틴이 저런 식으로 방문했을 때 우리는 핵무장 하겠다고 선언하기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조금 더 자주적인 외교 능력이 딸린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문제다. 아쉬움이다. 그렇게 표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